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김백현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금 현재 서울생활사박물관에서 기획 전시 중인 세대공감이라는 주제의 전시에 연계한 강의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기획 전시는 194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된 해죠. 그 해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역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과거 세대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전시입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그동안 한국 사회가 경험해온 격동의 세월, 급격한 경제성장, 사회변동, 도시화, 이런 것들을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전시는 그동안 서울역사박물관에 많은 유물을 기증해 주셨던 최달용 씨의 삶을 통해서 해방둥이들의 생애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주로 다루는 시기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고요. 주된 공간적 배경은 이 최달용 씨가 주로 살아왔던 공간, 즉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19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해방둥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30여 년간의 서울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전시의 주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시기의 서울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까 합니다. 한국 현대사는 세계사를 뒤흔든 두 개의 큰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히 6.25 사변이라고 부르는 한국 전쟁이죠.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제2차 대전의 아시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쟁의 결과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 해방이 우리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해방은 곧 남북한 분단으로 이어졌고 또 해방되자마자 곧 몇 년 뒤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한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낙동강 이남까지 내려갔다가 또 압록강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결국 거의 제자리에서 다시 남북한 분단이 공고화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이 이념적인 적대감도 커지고 또 엄청난 심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 국토의 피폐화를 겪었던 것이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만 3년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폐허 위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해방둥이들이 맞았던 삶의 현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해방둥이들은 1945년 우리 민족의 만 35년간의 이 식민지하에서부터 해방된 기쁨과 함께 태어났지만 이들의 어린 시절에 곧바로 겪어야 했던 것이 바로 그 한국전쟁이라는 비참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린 시절에 맞닥뜨려야 했던 것은 정말로 가난하고 빈곤하고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무로부터 우리 한국의 현대사는 출발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1950년대는 특히나 그 흔히 우리가 이승만 정권 시기가 그 자유당 부패 정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패한 정치로 인해서 국가 발전은 더뎠고요. 잘 살아보고자 했지만 사회는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 부패 자유당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이제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난 것이 4.19 혁명이었죠. 그래서 1960년 4.19를 통해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었지만 사회적 혼란은 지속되었고 그래서 1년 뒤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되지요. 그 사실 4.19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 자유당의 폭정과 부패와 독재 정권에 맞선 자유에 대한 추구였다면 그 자유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 또 군사 정권의 쿠데타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5.16 군사 쿠데타는 사람들의 빵에 대한 열망이 정권을 바꾸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도 처음부터 정권이 안정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박정희 정권이 안정된 것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그 경제 성장의 주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전쟁 참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많은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무릅쓰고 했던 것이어서 제2의 을사조약이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던 것이고요. 또 베트남 전쟁 참전도 굉장히 미국에 의한 부도덕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참전 자체의 명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했는데 그 결과 어쨌든 젊은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피를 팔아서 외화벌이를 했다 이런 결과를 낳았지만 그것이 어쨌든 그런 부도덕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성장에는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이죠. 해방둥이들은 1960년 4.19 때 15세, 그리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이제 20세를 맞이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4.19 때는 청소년으로서 또 5.16 이후에 한일 국교 정상화 때는 대학생 내지는 이제 막 갓 사회에 참여한 신참으로서 이 현실에 참여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 초창기 한국의 정치 변동에 참여했던 분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던 한국의 경제 성장에 열심히 참여해서 경제 성장의 첫 과실을 누릴 수 있었던 산업화의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해방둥이들은 전쟁의 굶주림을 맛본 세대이고요. 또 4.19 때는 청소년으로서 의거에 참여했던 세대고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으로서 참여했던 세대이기도 하고요. 또 그 뒤로 한국 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경제 성장에 열심히 산업 역군으로서 참여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해방둥이들이 이 자신들의 청춘을 불살랐던 1950년대부터 70년대에 주된 생활 무대가 되었던 서울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중심으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서울의 도시상과 사회상, 생활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발발한 한국전쟁과 더불어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전쟁은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일으켰습니다만 서울이라는 곳은 한국의 가장 중심부였기 때문에 이곳을 서로 빼앗기 위한 남북한 간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고 그래서 서울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서울의 인구는 일시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곧바로 전재민과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특히 폐허가 된 도시의 새로운 삶의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불량 주거촌, 슬럼가, 빈민촌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정말 누더기 도시라고 불릴 정도의 비참한 도시상을 연출했던 것이 한국전쟁 직후의 서울의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특히 1.4 후퇴 이후에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든 인구로 인해서 서울에 많은 인구가 늘어났는데요. 그 소설가 이범선이 1959년에 연재한 그 오발탄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 당시에 이 판자촌의 가난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깨를 스칠 만큼 아주 좁은 낮은 처마에다가 좁은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고 비가 오면은 온 길바닥이 질퍽질퍽해지고 제대로 통행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비참한 상황, 구공탄재가 군데군데 깔려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연출되어 있는 것이 당시 빈민가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 부패하고 무능한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됐던 배경은 사실 이렇게 삶이 비참했던 상황에 있습니다. 이 위정자들이 이런 상황을 전혀 개선해주지 못했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 참담한 빈곤 상황을 견디다 못한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던 것이 4.19였다고 할 수 있고,
그 4.19 이후에도 그러한 생계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5.16 군사 쿠데타가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군사 쿠데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빵에 대한 추구, 사람들의 잘 살아보자라는 욕망에 본격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정권이 안정화될 수 있었는데요. 외화벌이를 해오면서 그걸 바탕으로 한국 경제성장이 시동을 걸게 되면서 사람들이 경제성장을 실감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1960년대 접어들면서 서울은 굉장히 도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45년 해방 당시에 서울의 인구가 약 11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65년경 되면 2.5배 정도로 늘어나서 한 250만 명으로 도시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60년 초 그 박정희 정권이 정권을 잡고 나서 63년에 서울시가지를 기존 경계에서 약 2배 이상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게 거의 지금 현재 서울 경계에 준할 정도의 넓은 범위를 확장을 하는데요. 예, 서울의 60년대 도시 개발은 대체로 60년대 이제 중반부터 본격화되는데요. 그걸 진두지휘한 인물이 이제 김현옥 서울시장입니다. 이 김현옥 시장은 별명이 불도저 시장이라고 불렸는데요. 뭐 그만큼 불도저를 앞세우고 엄청난 도시 개발을 단행을 했던 인물이죠. 그 60년대 후반에 서울의 도시 개발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도심부의 경관을 정비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시가지 외곽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심부 경관 정비에서 아주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할 만한 새로운 건축물들, 새로운 구조물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남산 케이블카가 만들어졌고요. 미아리 고갯길도 이때 만들어졌고, 마포 아파트, 워크힐 호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종삼이라고 불렸던 가장 도심부의 대표적인 빈민가였는데 여기를 다 철거하고 여기에 그 당시로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세운상가를 지었고요. 그래서 그 서울의 도심부는 1950년대 서울이 그야말로 폐허의 무질서가 판치는 공간이었다면 이제 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재건의 질서가 굵직굵직한 랜드마크 건축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그런 공간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예, 도심부 경관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무허가 주택과 불량 주거촌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는데요. 당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해결책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시민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수용하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람들을 시 외곽으로 철거하는, 이주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당시 박정희 정권이 가장 선호했던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철거해서 시 외곽으로 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방법이 가장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세운상가가 들어선 그 종로 3가에 있었던 많은 빈민들을 철거해서 지금의 성남시인데요. 그 당시 경기도 광주군입니다. 그쪽으로 이주를 시켰는데 거기서 아무런 그 생계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도시 빈민들이 그 당시 폭동을 일으켰던 거죠. 그게 1971년도에 있었던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한국의 최초의 도시 빈민 폭동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앞으로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의 신호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성장을 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서울은 엄청난 인구 성장과 도시 팽창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6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강남이라는 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벌판, 논밭에 불과했던 지역인데 이곳이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거치면서 급격한 도시화 지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 불도저 김현옥 시장의 뒤를 이어서 70년대에는 양택식 시장, 그리고 그 다음 구자춘 시장, 이 세 분이 소위 박정희 정권기에 서울의 개발을 선도했던 대표적인 세 명의 시장이죠. 그 불도저 시장이 지상에 주된 건축물들을 건축한 다음에 등장한 양택식 시장은 주로 이제 지하도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두더지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신 시대에 등장했던 시장이
이 부자춘 시장인데 이분은 별명이 황야의 무법자라고 불렸습니다. 유신 시대에 덫을 펄었던 이 정권의 힘을 그대로 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 빈민촌을 무자비하게 철거하고 도시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했던 유신 시대의 개발 사항을 선도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비용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백지 상태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개발의 효과가 빠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70년대에 주로 이제 이 강북 구도심에서 벗어나서 주변부 신시가지 개발 사업에 정부가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그러려면 한강 이남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강을 정비하는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이제 한강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건데요. 그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것이 말하자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에 잠기는 지역을 매립해서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시화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땅을 매립할 사업자들한테 이 사업을 의뢰하고 그 대신에 이 사업을 한 사람들한테 매립한 땅에 개발권을 주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그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다리가 딱 3개밖에 없었거든요. 69년대 제3한강교, 지금의 한남대교가 놓이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은 강남북을 연결하는 다리가 3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남과 강북이 유기적인 도시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많은 아파트를 짓고 도시 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으로 넘어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강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남에 여러 가지 특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북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대신에 강남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건물들에게서 많은 혜택을 줬고요. 또 그것보다 가장 사실은 강북 사람들로 하여금 강남으로 이주하게끔 만든 주된 계기가 되었던 것은 소위 강남 8학군의 형성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 아직 우리나라가 중고등학교 평준화가 되기 이전 시대에는 특히 좋은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보내는 것이 제일 출세를 위한 중요한 목표였는데 한국의 주된 명문고등학교들이 대부분 사대문 안 지역에 있었거든요. 이 고등학교들을 강남에 넓은 부지를 제공하면서 강남으로 이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반강제적이기도 하고 반자발적이기도 하고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는 대형 평형의 강남 아파트들이 한국의 새로운 중상류층의 삶의 표본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이제 진학한 강남 8학군이 한국의 엘리트들을 양산하는 새로운 이제 교육의 특권구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의 강남이라는 곳이 오늘 강남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의 이제 서울 중에서도 가장 특권화된 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 되는 것이 바로 70년대 후반 이후,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이 8학군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강남의 이제 명성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성장하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팽창하는 과정은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에 급격한 경제성장, 도시화, 민주화까지 이룩한 한국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회 발전의 사례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흔히 우리가 압축 근대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에서 200년, 300년 걸렸던 사회변동을 우리 사회는 불과 반세기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성취해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해방둥이들을 비롯해서 1950년대에 태어난 산업화 세대들, 그리고 1960년대에 태어난 민주화 세대들, 또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탈냉전 세대, 정보화 세대,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 혹은 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 저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경험한 압축 근대화의 사회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마다의 세대들이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여러 세대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45년에 태어난 해방둥이들은 지금 이제 70대 후반에 접어든 노인분들이죠. 그러나 이분들도 지금 젊은 세대들과 같은 젊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살았던 젊은 시절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시절이죠. 이 시절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던 폐허에서 맨손으로 모든 것을 일궈야만 했던 시절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시대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뭐든 해야 되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면 다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급격한 성장이 일어났던 시대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믿음을 줬고 국민들도 거기에 따랐고 허리띠 졸라매고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말 그대로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 저돌적인 근대화에 일로에 매진했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죠. 뭐 새마을 운동의 근면자조 협동 정신으로 무장했고, 김일성 북한 정권에 맞서가지고 우리 남한이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신념으로 반공 정신으로 투철하게 소위 싸우면서 건설하자라는 구호에 일치단결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또 이분들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높은 교육열로 연결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 배우고 내 자식한테는 한 글자라도 더 잘 배우게 하고 뭐 그런 꿈이 있었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전통 시대의 어떤 그 양반이나 문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특권적인 것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도 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나오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 이 한국 현대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고, 그만큼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교육이 중시되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고등학교, 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교육비에 아끼지 않고 투자를 했고요. 농촌에 못 살던 부모님들이 그 당시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비쌌는데요. 그래서 그 소위 소를 한 마리 팔아야 대학 등록금을 댈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 대학을 그래서 우골탑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지만, 그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아낌없이 소를 팔았던 것이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의 정서이기도 했던 것이죠. 예, 교육 문화도 많이 달랐지만 당시에는 가족이나 결혼 문화도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죠. 당시에는 일단 지금처럼 뭐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자녀 7, 8, 심지어 10남매도 보통이었고요. 결혼하는 문화도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애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시절은 아닙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도시 가구에서도, 뭐 농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많은 도시 가구에서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았고요. 뭐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로 하는 결혼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고, 그래서 대체로 70년대 중후반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전문 직종이 형성되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애 결혼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는 소위 이제 둘 만나 잘 기르는 핵가족 문화, 단란한 연애혼을 통한 단란한 가족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도시의 새로운 연애, 결혼, 가족 문화의 풍속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처럼 한국의 대가족, 확대가족이 급격하게 핵가족화되는 변동이 1960년대, 70년대 일어난 데에는 국가정책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소위 그 가족계획정책, 뭐 가정의례준칙, 뭐 이런 것들을 국민적으로 굉장히 보급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세계 가족계획사에서 한국은 아주 이례적으로 성공한 가족계획의 사례에 해당하거든요. 급격하게 말하자면 자녀 수가 줄어드는 변동을 경험했던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뭐 60년대 포스터 보시면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아니면 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뭐 이런 포스터들이 있었고요. 그런 학대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핵가족으로 줄이면서 가정의 일의 준칙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들도 정부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이번 전시에도 보면 재미있는 여러 가지 전시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오셔서 한번 관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살펴봤듯이 그 압축 근대화라고 일컬어지는 한국의 지난 19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이어지던
시대의 변동은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는 아마 21세기에 다시 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해방둥이들을 비롯한 과거 산업화 세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기적적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연평균 10%의 30년간의 고도 성장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험으로서 체득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면 된다라는 신화를 자신의 평생의 이 삶의 교훈으로 몸으로 체득한 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이 저성장, 탈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 일반화되고 청년들이 아무리 높은 스펙을 가져도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좌절하고 이런 세대들의 변화를 잘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과거 산업화 세대와 지금 이 외환위기 이후에 등장한 청년 세대, 뭐 M4 세대라고도 하고 노후력 세대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삶의 지평이 사실 만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두 세대가 하나의 우리 사회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만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서로 이해 못할 세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전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너무나 이질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왔던 두 세대들의 서로 다른 시간 지평을 만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과거와 현재가 아우러져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전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젊은 세대분들은 과거 산업화 세대가 했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기는 힘들 겁니다. 다른 대안적 가치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뭐 친환경일 수도 있고 글로벌한 것일 수도 있고 다문화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가치가 적어도 과거 세대들이 만든 바탕 위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좀 더 우리 사회에 맞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미래에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